2부 순서인 미래비전 포럼 시간입니다. 새로운 100년 앞에서 이화 영어 영문의 미래비전과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영문과 앞으로의 100년을 전망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 포럼의 사회를 맡은 본과 교수 강태경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선 기념식이 개척한 100년을 매우 자랑스럽게 되돌아보는 자리였다면 이번 순서는 개척할 100년을 매우 조심스럽게 전망해보는 자리입니다. 지난 100년도 쉽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다가오는 100년, 아니 이미 닥쳐온 100년은 시작부터 우리 앞에 미증유의 세계를 열어젖히고 막중한 도전 과제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동문들을 패널로 모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시대적 변화의 물결, 그리고 그 물결을 헤쳐나갈 이화 영문의 향로에 대한 해안을 듣고자 합니다. 또 특별히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이신 김현진 교수님을 모셔서 영어영문학의 미래에 관한 이화 밖으로부터의 엄중한 목소리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다만 엄중한 외부적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사실 이분이 이화 영문의 사위이기 때문입니다. 포럼의 전반 40분은 패널이 각자 5분간 발제 형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런 다음 후반 40분 동안 사회자 및 청중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총 8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치는 않은지라 청중 질의를 위해서는 마지막 10분을 별도로 할애하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즉각 마이크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요라고 외치시면 로켓 배송도 가능합니다. 그럼 첫 발제자를 모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금융 분야에서 활동하시고 지금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계신 김정원 동무님을 모시고 이화 영문의 발전 방향에 관한 제언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87년 입학, 91년 졸업한 김정원입니다.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및 학생들의 변화,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요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공부했던 셰익스피어의 햄렛의 3막 1장에 나오는 독백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영문과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면서 향후 100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묻는 시기에 꼭 와닿는 독백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1987년 이대 영문과를 입학하게 된 계기는 저희 엄마 때문입니다. 엄마가 여자는 꼭 이대 영문과를 나와야 시집을 잘 간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믿고 바라보는 이화 영문 저희 선배님들, 졸업생들의 우수한 신뢰와 그리고 우리 선배님의 뛰어난 사회 활동 및 공헌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저는 저 건너편 남녀공학에 가고 싶었었는데요. 하지만 이화 캠퍼스에서의 4년은 공부하며 저도 비잉스였습니다. 연극도 하고 또 경쟁과 화합을 통해 남녀공학을 다닌 친구들보다 더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책임감 강한 사회 구성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죄송합니다. 이걸 돌려야 되는군요. 이건 제 경력이고요. 네. 부터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존감, 그리고 최상의 결과물로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 덕분에 더 거침없이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안타깝게도 실용학문과 취업률이 우선시되면서 영문학과의 선호도는 낮아지고 위상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 빅 퀘스천, 현 시대의 영어 영문학과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우리는 to be or not to be. 현재 글로벌 화두는 AI입니다.
그리고 올해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2025년의 주제는 Converge, Connect, Create였습니다. 영문과도 새로운 AI 시대에 함께 융합하고 연결하고 창조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Converge, 융합. 인문학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탐구하고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학문으로서 영어 영문학은 이러한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가장 깊이 있게 탐구하는 학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이것의 중심축이라고 봅니다. 영미문학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되므로 그만큼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가장 방대한 지식과 컨텐츠는 영어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접근성과 풍부한 자료는 영어 영문학과가 지닌 강력한 경쟁력일 것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AI가 대체할 수 없는 윤리적 판단, 감성적 공감, 창의적 사고 등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교육하고 길러주고 나아가 AI와 융합하여 미래 사회에 가장 필요한 학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Connect. 시대와 연결될 수 있는 교육 혁신, 즉 전통적인 문학 연구를 유지하되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께 길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실용성과 문학이 접목될 수 있는 혁신적인 커리큘럼 개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문학과 창의적 콘텐츠 제작을 결합한 교육, 스토리텔링 기반의 영상 제작, 게임 스토리 개발 등 요즘 넷플릭스들 많이 보시는데요. 저희 영문과 출신들이 그 넷플릭스의 시나리오를 다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상상해 보면서 웹툰도 저희가 문학적인 감성을 갖고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적 감성을 활용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과정도 개설하고요. 그리고 AI 및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활용한 문학 연구 및 창작 프로그램 같은 걸 도입하여서 비판적 사고 및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야겠습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아까 저희 기념식 때 보니까 벌써 학과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위 제안된 커리큘럼들은 금융 경제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융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은 더 이상 국내 시장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투자가들을 유치하고 세계 각국 현지에 진출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 재무제표 및 공시는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실적과 지표를 숫자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기업을 소개하고 방면한 이슈들을 회사의 미래 가치를 부각하며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배운 문학적 감성을 필요한 활용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유용한 소통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AI 및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빅데이터로 채워진 백과사전이 아니라 사안들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제안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며 키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영어 영문학과는 단순히 문학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create, 창조. 오타가 있네요. 영어 영문학과의 가치 창조, 재학생들, 수험생 및 사회 전반에 영어 영문학과의 경쟁력과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동문께서 지금 벌써 미래 연구회를 만드셔갖고 이러한 활동들을 앞으로 해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과 내 프로그램 활성화, 멘토링, 학술제, 토론회도 좋고요. 학과 전공이 미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직종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직접 고교를 방문해 영어 영문학과의 가치와 가능성을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AI 시대의 인문학과 관련된 특강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이러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영어 영문학과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학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AI 시대에도 인문학은 여전히 필수이며 영어 영문학은 그 중심에서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분석력,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학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학교의 가치와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커리큘럼 개편과 교육 혁신을 이루어낸다면 영어 영문학과는 새로운 100년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화여대 영어 영문학과가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학문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 영문이 개척해 나가야 할 항로를 융합, 연결, 창조라는 명료한 키워드로 제안해 주신 김정원 고문님 감사합니다. 교육 및 커리큘럼 혁신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제언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영화 영상 전문 미디어 기업 시네21의 대표 이사로 계신 장영엽 동문의 말씀을 글로벌 스토리텔링 시대 영어 영문학의 새로운 기회라는 제목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영상 전문 미디어 기업 시네21의 장영엽 대표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어 영문학부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08년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8년째 지금 영상 콘텐츠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팬데믹 시기를 거치고 또 OTT라는 플랫폼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현재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시기를 글로벌 스토리텔링 시대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글로벌 스토리텔링 시대에 영어 영문학 전공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새로운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는 지금 2025년 영상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지금 넷플릭스랑 디즈니 그리고 애플 TV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이제 기존에 만들어졌던 이 한국의 영화 드라마를 유통을 하면서 한국의 영화 드라마는 정말 과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방송 시상식인 에미상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이정재 배우가 수상을 했었죠. 이렇게 이제는 한국에서 잘 만든 콘텐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국에서 콘텐츠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영화와 드라마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 단계부터 제작, 번역, 마케팅, 세일즈까지 콘텐츠 제작 공정의 전 과정에서 글로벌한 시각과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경쟁력을 가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영어라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가져왔는데 올해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의 로버트 패틴슨 배우가 이제 할리우드 배우인데 주연으로 출연을 했었죠. 이렇게 한국 창작자들은 이제 상시로 해외 배우, 프로듀서, 투자자들과 협업해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 영화 배급사, OTT 플랫폼과 협력하려면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외 제작사랑 원활한 소통이 필수인데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일본이랑 공동 제작을 하든 태국이랑 공동 제작을 하든 그 커뮤니케이션의 그 주요 기반이 되는 것은 영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콘텐츠 산업에서 영미권은 이 콘텐츠 산업의 아직도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영어라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그리고 영미 문화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지금 콘텐츠 산업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본 영어 영문학의 강점인데요. 제가 이걸 작성하면서 참 놀랐던 점이 최근에 콘텐츠 산업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그 자질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많은 접점을 가진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만약에 영어 영문학 전공학자가 지금 같은 콘텐츠 산업 환경 속에서 종사를 한다면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다른 지사의 동료들과 협업을 하면서 한국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또 유통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전 세계 관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스토리와 캐릭터를 기획하는 일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영화제 및 콘텐츠 마켓에서 한국 콘텐츠를 소개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영화 영상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웹소설,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의 번역 및 로컬라이제이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글로벌 프로덕션의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에 주어진 이러한 기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부터 이 영문학과 콘텐츠 산업 간에 융합된 커리큘럼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영상 산업의 스토리텔링과 서사를 심도 깊게 분석하는 강좌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영미권의 영화나 드라마, 웹소설, 게임 등의 스토리텔링 구조를 분석하고 글로벌 흥행작의 성공 요인을 이끈 그 문화적 코드라든지 전략을 이해하는 수업은 콘텐츠 산업에 진입하길 원하는 전공자들에게 풍성한 기반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OTT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국의 교육기관 또는 한국의 창작자들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 영화 아카데미라고 그 이제 교육기관이 있는데 여기랑 VFX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인문대학과의 접점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영어 영문학과가 선제적으로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산업협력을 제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한 후배 여러분들이 이 변화의 흐름을 잘 활용해서 저는 정말 지금이야말로 이 글로벌 스토리텔링 시대에는 한국이 아니라 더 넓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영엽 대표님께서는 글로벌 스토리텔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현황을 조명하면서 영어 영문학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영상 콘텐츠 산업과의 연계라는 구체적인 제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어 영문학에서 정치 외교학으로 전향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신 본교 정치 외교학과 교수 고민희 동문의 창조하는 시민을 위한 영어 영문학에 관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강태경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민희입니다. 강태경 교수님 큰 성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포스코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포스코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학관이 더 멋지게 이렇게 개관을 하면서 좀 더 부럽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영어 영문학과 정치외교학을 복수 전공하고 현재 미국 정치라든지 한국 정치, 소수자, 젠더 정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무를 할 때는 주로 미국 정치 맥락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요즘에는 조금 눈을 돌려서 동아시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동문이자 학교의 교원으로서 참가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영어 영문학과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담아서 앞으로의 영어 영문학과의 방향에 대한 저의 교육적 비전을 간단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예전의 정치학은 주로 제왕의 학문,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었다면 현대의 정치학은 그야말로 여러 여론과 평론이 백가쟁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발전은 민주주의 발달이랑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해지고 따라서 이제 정치학은 시민을 알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학문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영문학 또한 이제 식자의 학문, 엘리트의 학문에서 이제 모두의 학문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왼쪽의 벽돌 책을 기억하시나요? 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왼쪽의 어떤 것을 넘어서 이제 오른쪽은 제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을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가끔씩 이제 뉴욕타임즈를 정치학이다 보니까 계속 체크를 하다가 베스트셀러 목록을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뭐 로맨스, 사이파이, 퀴어, 뭐 생태학 여러 가지 시시각각 변하는 도서 목록이 현재의 시대상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고 예측하기도 하고 또 반추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영어 영문 학부에서는 이런 대중성, 시민성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다양한 문학의 장르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꾸준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 지금은 독자들이 책을 읽는 것에서 넘어서서 본인들이 책을 창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영문학, 문학뿐만 아니라 영어 창작의 길로 갈 수 있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또 발전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했죠. 그래서 발화와 텍스트를 위시한 언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저도 학부 때 사실 어학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또 미국의 국회 회의록이라든지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분석하면서 언어적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도 영어학이나 영문학과 마찬가지로 이런 빅데이터 코퍼스를 이용해서 정치적 의견을 시민들이 어떻게 표출하고 아니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표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더욱더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면 데이터 해석에 대한 해석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 학과 간의 협업이 연구뿐 아니라 커리큘럼으로도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의 교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는 학습에서 창조로 변화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학과로서 영어 영문 학부가 우리 대학의 교육과 연구 방향에 대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학문의 발전은 이제 AI나 여러 신기술의 도입이 되면서 더 이상 학습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창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이런 창조적 상상력을 학과 울타리 안팎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문이어야 그 의미가 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융합은 사실 주로 왼쪽 보시면 2개의 전공 이상을 수료하면 복수 전공으로 졸업하게 되는 저 같은 경우를 일컫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좀 더 폭넓고 특히 학생 주도적인 이미 있는 전공이 아니라 제3의 전공, 제4의 전공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학생들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대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서 영어 영문 학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미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출판된 저의 첫 책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남부 도시인 뉴올리언스의 홍수, 카트리나 홍수 피해 복구 과정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사실 학부 때의 경험, 특히 강태경 교수님의 수업이 아니었더라면 순수 한국인, 저는 뭐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순수 한국인으로서 미국 남부 정치에 대해서 책을 쓰리라는 결심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정치학을 가르치면서 꾸준히 문화와 언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학부 시절에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듣고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했던 것이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문인데요. 지금 뭐 다 영문과 전공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학부 때의 경험이 굉장히 저에게는 학문적 호기심 을 많이 길러주었고 이제는 교수로서 학생이 아닌 교수로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영광이다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요. 사실 이 서문을 쓸 때는 이렇게 발표에 쓰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신 정말 명예 교수님부터 여러 스승님들을 이어받아서 저도 이화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창조하는 시민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영문학의 전통적 토대인 과거, 고전, 지성의 키워드를 넘어서 현재와 동시대, 대중 및 시민과 같은 새로운 키워드를 들여와 영어 영문학의 영역을 확장하자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창조적 학습과 융합적 지식 창출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것 또한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모실 분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이자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김현진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영문과의 미래에 관한 7가지 단상이라는 단아한 제목이지만 일부 매우 도발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심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대 영문과수 김현진입니다. 이화여대 영어영문학부의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문이 사전심의에서 심약자 주의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 내용이 좀 길어서 읽는 속도를 높일 텐데 미리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 발표 제목은 영문과의 미래에 관한 7가지 단상입니다. 제 양력은 건너뛰겠습니다. 단상 1. 저들은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 저들, 즉 교육부 및 그 산하기관, 대학 당국 등 돈줄을 쥐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제3자는 영문과의 미래에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학과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하는 것, 우리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에 나가는 것, 우리의 학문 후속 세대가 지속적으로 양성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들은 우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든 부르겔 그림 쏘고 이카루스처럼 바닷속으로 추락하든 솔직히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우리가 알아서 개척해야 합니다. 단상 2. 미래는 1인칭으로만 존재한다. 미래는 누군가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미래가 있을 수 있으며 나 없는 미래, 완전히 이타적인 미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임을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1인칭 단수를 복수로 확장해 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단상 3. 이제 영어 장사만으로는 힘들다. 영문과가 영어 장사로 먹고 살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변해 영어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크게 늘어났고 국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영어 실력 격차는 극심해졌으며 국내 대학에도 스크랜턴 대학 국제학부, 언더우드 국제대학 등 영어 전용 학부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영문과가 입시와 취업 시장에서 예전처럼 영어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DNA를 살려 영어와 한국어, 세계와 한국의 교차점에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인문학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줄 때가 되었습니다. 단상 4. 선택과 집중은 답이 아니다. 이제 어떤 영문과도 영어 영문학 전 분야를 망라하는 백화점식 운영 모델을 고집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선택과 집중이 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문학은 이윤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학문이 아니며 돈벌이에 당장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학문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 연구, 인적 구성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영어 영문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전공 분야를 다변화할 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신화 속 파리스처럼 미모에 현혹되어 아테네와 헤라는 마다하고 아프로디테만 선택하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상 5. 디지털과 인공지능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디지털과 인공지능을 모르고는 영문과 교수, 인문학자로 행세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인문학으로의 대전환이 영문과를 구원하리라는 희망은 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첫째, 펀딩이 1차 자료의 디지털화와 데이터베이스화로 몰리는 디지털 인문학 생태계에서 비영어권 외국인으로서 영어 데이터를 다루는 우리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 디지털 인문학은 우리 학생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영문과 졸업생은 영문과에서 익힌 디지털 지식과 기술만으로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졸업생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며 문제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간판이라면 우리는 그만큼 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 정말 디지털과 인공지능에 올인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영문과가 아닐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영문과의 미래가 아닐 것입니다.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연옥 꼭대기에서 천국의 빛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디지털과 인공지능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비상이 아니라 추락, 구원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단상 6. 문해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15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영어와 영문학, 영어권 문학 콘텐츠, 언어의 경계를 가로질러 점점 더 가깝게 연결되는 전 지구적 문학 콘텐츠가 있으며 이 콘텐츠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콘텐츠를 매개로 나와 세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잘 정비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능력들을 편의상 문해력이라고 통칭한다면 우리가 외연을 어떻게 넓히고 어떻게 진화하든 학생들에게 어떤 융합적 대안을 제시하든 우리에게는 문해력이 곧 경쟁력이고 사명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학생들의 평균적 문해력은 저하될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그만큼 더 막중해질 것입니다. 문해력 플러스 알파의 패키지로 교육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영문과의 미래가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당장 문 앞에 보이는 것이 연옥이라고 해도 문해력은 품고 가야지 우리가 미래로 향할 수 있습니다. 단상 7. 어떤 가치를 장착할지 고민해야 한다. 영문과는 전 세계의 학문 지식 사유가 보이는 언어적 허브를 점하고 있기에 인문학의 이론적 변화와 혁신, 자기 반성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하는 이점을 누려왔습니다. 이제 이 이점을 살려 영문과 교육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장착할지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배 탐색을 떠나는 아서왕의 기사들은 세속적 모험에서 하는 다른 정신적 무장을 요구받듯이 우리 학생들도 시대에 맞게 새로운 정신적 무장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들의 무장을 도와야 합니다. 나날이 사회 갈등이 첨예해지고 개인이 신념을 실명화하기 힘들어지는 온 우주가 미쳐 날뛰며 퇴행하는 시대에 인문학은 더 어렵고 위험하고 복잡해진 윤리적 책무를 기꺼이 떠안아야 합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영문과가 그 일선에 서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구절은 밀슨의 패러다이스 로스트의 마지막 아웃행입니다. 영문과의 전성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우리가 낙원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떠나기 싫어도 떠나야 하고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낙원 밖 세상이 어둡고 험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부디 우리 타락이 펠릭스 콜파가 되기를 바라며 그곳이 어디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우리의 신념을 인도자 삼아 꿋꿋하게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영어 영문학의 전통적 특권이 사라지고 인간의 두뇌마저 대체하는 급진적인 기술혁명에 의해 전통적 인문학이 위축되고 있는 시대. 영어 영문학이 마주한 위기에 대한 진단 그리고 위기의 타개를 위한 깊은 고민 잘 들었습니다. 심각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김정원 고문님께서 던지신 to be or not to be의 화두가 우리 영어 영문인들에게 주어진 절박하고도 근원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발제는 영어학과 영문학 전공의 두 분 교수님으로부터 각자의 영역에서 개척해가는 위기 극복의 길, 곧 영어 영문학의 보다 구체적인 발전 방향과 실천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대학교
영어 데이터 융합학과 교수이신 김수연 동무님 모시겠습니다. 영어학 그 이론과 실용의 접점이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영어 데이터 융합학과 김수연입니다. 저는 1984년 이화 영어 영문학과에 입학해서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 덕택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영어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영어학도의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언어학도의 현재와 미래, 4차 산업혁명과 언어학, 그리고 최근 연구 예시와 함께 미래 이화 영어 영문학도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언어학도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저는 40여 년 전에 이곳 이화에서 여기에 보이는 수용도를 그려가면서 구조, 소리, 의미 등 전통적인 언어학을 배웠습니다. 약간 더 확장해서 언어 교육, 통번역, 언어 치료에 대한 공부도 좀 있었고요. 사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의 영어 영문학과에서는 40년 전 이화의 교육과 유사하게 통사론, 의문론, 의미론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니 언어 모델이니 인공지능이니라는 새로운 도전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 화살표가 보여주듯이 저는 현재의 꼼꼼한 이론 공부가 바로 그대로 인문학과 기술의 융합을 주도하는 미래 영어학도가 해야 될 일을 바로 설명해주고 직결되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의 언어 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를 분석하고 문화적 감수성, 소통 능력을 키워가는 언어학도의 핵심 역량들이 바로 전통적인 언어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것이 미래의 언어학도가 할 수 있는 나아가 해야만 할 일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의 언어학을 보면 언어학은 언어의 다양성, 언어사, 언어 습득, 다양한 교육을 통해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언어 모델이라는 핵심적 개념을 기반으로 급진적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언어 모델은 인간의 언어 능력에 가장 가깝게 가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 언어의 기초를 연구하는 언어학이야말로 AI 혁명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AI가 필요로 하는 언어학적 직설을 나열해 봤습니다. 언어 데이터 분석 및 처리, 다국어 소통 및 문화 간 소통, 또 나아가서는 페르소나 설계, 담화 디자인, 감성 분석, 인공지능의 윤리적 판단 및 가치 판단 시스템 구축, 서사의 생성, 창의적 콘텐츠 생성 등 무궁무진하게 언어학적 이론 기반 또 실용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론 공부로 무엇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연구 내용인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언어학을 기반으로 현재 인공지능이 반드시 습득해야 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에 노출되지 않은 소수 집단의 언어를 전략적으로 구축해서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의 한국어 음성 데이터나 늘어나고 있는 노년층 인구의 방언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하여 인공지능이 짧은 노인의 방언 한마디 예를 들어 충청도에서 혀 하면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의미, 구조를 분석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외국인이 진한 사투리로 전달되는 작업 현장에서 한국어 팀장님들이 쏟아내는 그런 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앱을 개발하여 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언어학의 이론을 중심으로 기초를 다진 후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이 되거나 또 그러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여기 넘버 2, 2번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이론 연구, 지속적인 자기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언어학과 타분화의 연계를 이용한 융합교육을 확대시키고 가능하다면 인문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의 기초학습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이론 교육을 기반으로 유연한 적응 능력과 대학 차원의 융합 교육이 진행된다면
언어학도에게는 여기에 일부 나열하는 것처럼 정말 무궁무진한 진로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래퍼의 수준으로 이걸 다 읽어야 될 정도로 아주 많은 내용인데요. 뭐 AI 전문가, 뭐 AI 시스템 품질평가, 데이터 언어학자로서 언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연구하고 윤리 컨설턴트로서 사회적 평가 영향, 윤리 가이드 라인 수입, 디지털 언어학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NLP 엔지니어 너무너무 많습니다. 종합하면 미래 이화의 영어 영문학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소극적인 생각을 넘어서 꼭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줘야만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전 학문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어 있는 AI 기술이 영어학에 던지는 도전을 이론, 언어학과 실용적 응용의 융합으로 전향적으로 응전하겠다는 김수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본교 본과의 영문학 전공자인 최성희 교수님을 모셔서 영어학은 이렇게 장밋빛 꿈을 꾸는데 영문학은 어떠냐? 혹시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살짝 직구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성희입니다. 장밋빛 꿈도 좋지만 악몽을 꾸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예언자의 꿈처럼 악몽이 현실이 되는 걸 예방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영문학이 예언자를 자처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제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영문학의 수지타산이라는 다소 좀 상스럽지만 꼭 따져봐야 되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수지타산은 예상되는 이익과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말하죠. 애초에 이화여대 대학 과정의 시작을 영문과로 결정한 것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결정하신 것일 텐데요. 그것이 주는 이후에 이화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문학 교육은 이 땅의 여성들에게 세계라는 새로운 창을 내어주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수많은 약자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문학의 고용량, 고효율 데이터에 접속한 영문인들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를 응용하고 확장하면서 세계 시민성 함양에 앞장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을 돌이켜보면 이화여대 영문과는 우리나라의, 우리 대학의,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분명한 흑자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 앞에서 영문학의 수지타산을 다시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수익이 우리 학생들과 그들이 속한 세상에 돌아가야 할까? 취업이라는 실제적 필요와 교육이라는 100년 대계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미래 영문학은 어떤 형태로 진화해야 될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미래 영문학의 씨앗은 미래 세대가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선 학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디지털 영문학, 수행 영문학, 환경 영문학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담고 있는 이 발제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소회에서 출발해서 미래 영문학에 좀 거창합니다. 행성적 가치로 확장됩니다. 첫 번째 학생은 영문과가 작년에 발족한 디지털 인문학 랩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금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학부생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기존에 함께 연구되지 않았던 작품들 사이에서 의외의 어떤 동일한 언어 패턴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 분석 결과가 연구의 영감 또는 동력으로 작동하면서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 이전과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세기부터 제기되어 온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도 영문학 전공이 나름 비교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영어라는 어떤 강점도 있었겠지만 사실 동시에 다양한 비평 이론과 결합하여 그 외연을 확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최근 형태인 포스트 휴먼 디지털 인문학은 디지털 기술을 더 심화된 개인 연구자가 소화하기 힘든 방대한 데이터를 동원한 그런 도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미학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그 논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문학은 기술을 단지 연구를 위한 보조수단이 아닌 연구와 교육의 유기적 파트너로 수용함으로써 인간, 기술, 예술이 공진화하는 모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제가 담당했던 과목, 그 Introduction to Drama, 또 인물예술 공연기획 이런 과목을 수강한 학부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저를 만나자마자 한 첫 일성은 당돌하게도 영문과가 탈정치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동시대 사회적 현실과 유리된 학문이 아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문학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창조되는 현재적 학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매력적인 영역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에게. 영문학 텍스트에 대한 클로즈 리딩은 지적으로 흥미로운 작업이지만 대다수 학생들의 궁극적인 반응은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합니다. 문학이 가지는 보편적인 가치가 더 이상 어떤 상식도 아니고 또 교양도 아닌 세상에서 영문학이 시급하게 답을 내놓아야 하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학생이 처음에 너무 싫어했던, 사실은 별로라고 생각했던 셰익스피어 작품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건 자신이 기획자가 되어 동시대 한국 관객을 위한 공연 기획안을 작성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부터였어요. 관객과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연 컨셉을 도출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 기대 효과를 하는 프레젠테이션,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작품을 다시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의미를 이끌어내고 가시화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팀원들에게 셰익스피어보다 더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팀 프로젝트가 제출한 프로덕션북의 표지인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그 사이파이로 각색한 그 공연 컨셉이었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수행 영문학으로 명명할 수 있는 접근법은 그래서 어쩌라고의 답을 교수가 아닌 학생들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주는 영문학입니다. Purpose, Pragmatism, Participation이라고 써 있는 것은 그 Z세대, MZ세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바로 이렇게 분명한 목적의식, 또 실제적 결과, 주도적 참여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제 영문학은 연구와 창조가 결합된 리서치 크리에이터를 양육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조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인공지능과 겨뤄서 인공지능에 있는 것은 이제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니까 그것을 이끌고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행 영문학의 특징은 참여자 중심, 과정 중심의 교육이자 보다 넓은 대중과의 공적 소통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저는 공공 영문학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참여와 소통을 위해서 문학을 다양한 매체로 전환하고 융합한다는 점에서 매체 영문학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세 번째 학생은 본교 석사 과정에서 환경인문학을 처음 접하고 지금 미국 대학 박사 과정에서 인류세 시대의 드라마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학이 현실에 가장 첨예한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면 현재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기후 위기와 이를 초래한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에 대한 영문학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SF 작가인 얼슬라 르귀는 수만 년 전 인구가 동굴 벽화에 동물을 사냥하는 남성들이 아닌 식물을 채집하는 여성들을 그렸다면 어땠을까 반문합니다. 그랬다면 인류의 지배적 서사가 사냥, 전쟁이 아닌 씨앗을 찾아다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작가의 역사적 상상력은 이미지에서 시작된 서사적 상상력이 현실을 주조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의 환경 위기가 상상력의 위기이자 서사의 위기라면 문학과 문학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역설이 성립됩니다. 미래 영문학은 단기적 이익과 인간 중심 성과에만 집중하는 근시안적 수지 타산이 아닌 행성 차원의 대차 대조표를 다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후손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미래의 지구에게 어떤 후손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문학적 상상력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 열망을 다음 세대에 공유하고 확산하는 일이 미래 영문학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세 학생, 여기서 이제 기회를 빌어서 장영성, 한우리, 조주영 학생의 공통점은 영문과에 들어와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삶의 전환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참담한 대학 교육의 실패는 학생들이 입학할 때 그 마음, 시각, 취향 그대로 졸업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주도권을 사회와 미디어에게 뺏기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의문도, 성찰도, 저항도 생산하지 못하는 대학 교육. 앞다투어 지배적 가치에 충실히 본무하는 대학 교육이 새로운 100년의 지향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바꾼 것이 우리를 바꿉니다. 그것이 또 다른 100년 이화여대 영문과가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대학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지구와 이 행성의 흑자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희 교수님, 영문학 교육이 마주한 심대한 도전들에 디지털 영문학, 수행 영문학, 환경 영문학이라는 든든한 삼위일체론을 설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 열망의 소중함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 다 들으셨으면 그 공통으로 나타난 키워드들이 분명합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매체, 문해력과 스토리텔링, 서사의 힘, 그리고 융합과 혁신이라는 이 키워드들이 우리 패널 모두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우선 지정응답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 이내면 좋겠고요. 물론 더 길어져도 입틀막은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먼저 AI 테크놀로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공지능 출현과 급속도의 발전이 산업 현장은 물론 일상적 삶의 영역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 가져오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지체 없이 교수님들께 일단 여쭙겠습니다. 학생들의 챗GPT 활용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현준 교수님은 문해력이 곧 경쟁력이다, 사명이다 라고 하셨는데 교수님들께서는 챗GPT 사용이 문해력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챗GPT를 사용해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사실 결과가 중요하면 챗GPT 인공지능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저희는 가르치는 입장 결과만 중요해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분석력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챗GPT 학생을 사용하는 게 분석을 대신하고 글쓰기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문해력이 저하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교육 현장은 패닉 상태거든요. 저희보다 젊은 분들이 더 그래서 2대 교양영에 해당하는 대학영어 가르치시는 강사 선생님들 장문 수업에서 인클래스 라이팅만 시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문 수업에 미래가 없다고 프레젠테이션 수업에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근데 이게 되게 다르고 영어로 수업할 때 하고 한국어로 수업할 때가 다르고 컨텐츠가 현대인지 아니면 저처럼 과거인지에 따라 사실은 좀 더 신경 쓸 것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금지시키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사용할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수들의 문제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그 학생이 교수가 챗GPT 사용해서 수업 자료를 만든 걸 발견하고 학교에 등록금 4분의 1 반환 소송을 냈다가 패배한 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이건 서던 뉴햄프셔 유니버시티인가 그런데 피드백을 챗GPT 사용해서 준 흔적을 발견하고 항의하다가 학교를 옮긴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다 두 학생 다 그렇고 미국의 많은 학생 우리보다 아마 조금 앞에 가니까 왜 너네들은 사용하면서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한다면 학생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막으려면 같이 안 해야 되는데 따라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뭐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썼으면 정확히 뭘 어떤 프롬프트에서 뭘 만들어야 하는지 있어야 될 것 같고
피하기 위한 방법은 없지만 다들 얘기하기를 과제를 구체적으로 내줄수록 사실은 좀 더 학생들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사실 다들 모색을 하는 단계지 해답이 나와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가운데 한 분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에 아주 많이 노출이 된 거는 아니어서 사실 앞으로 챗 GPT가 학생들의 뭐 표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해력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데이터 분석의 능력이라든지 비판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고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정치학과에서는 강독 독해 이런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정치 과학이라고 이제 넘어가 버렸거든요. political science라고 얘기하는 그 사이언티픽한 부분에 있어서는 챗 GPT가 조금 초보적인 수준의 학생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주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 현장에서는 조금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큰 그 수업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밀착형 수업이라든지 토론형 수업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쓴 글만을 가지고는 이게 본인이 썼는지 아니면은 AI가 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이 학생의 사고력을 조금 따라가 보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상호작용, 인터랙티브한 클래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듣고 역시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발제 공통적으로 나타난 화두가 교차, 접점, 연결, 융합 그리고 혁신 등으로서 영어 영문학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영문학 커리큘럼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 영문학 교수님들 제외한 여러분들께 드린 질문은 각자의 전문 분야와 영어 영문학 간의 융합 과목을 본인이 개발한다면 그 교과목 제목과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드렸고 지금 네 분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시간상 꼭 해야겠어 라는 두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그럼 장영엽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과목이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스타워즈로 읽는 영문학, 마블로 읽는 영웅서사 이런 과정을 한번 개설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셰익스피어를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이 영상 쪽에서도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변주되고 확장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의 원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특히 영미권에서는 스타워즈 그리고 이제 마블 슈퍼히어로 서사 그 영화 이런 그리고 이제 최근작으로는 또 해리포터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시대의 고전으로 계속해서 이 스토리텔링은 이제 반복되고 변주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요, 저는 정말 이거는 너무나 영문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싶습니다. 특히 기사도문학이라든지 이제 그 살부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거를 만들 때 분명히 영문학에서 영향을 받았겠구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토리텔링의 서사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탐구를 하는 그런 수업이 있다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콘텐츠 산업 쪽에 있으니까 콘텐츠 산업에 이제 정말 진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수업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 그 기반 자체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영문학과 이제 정말 그 셰익스피어만큼 큰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영상과의 그 융합되는 커리큘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셰익스피어를 활용한 게 햄릿을 활용한 게 라이언 킹 같은 그런 똑같은 서사인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분 더 청한 네, 봅니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햄릿을 활용한다 그러면 햄릿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클래스를 개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부하는 그러한 내용과
또 뭐 M&A라든지 아니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Road Not Taken 이것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 제기들과 약간 부합을 시켜갖고 그런 프롬프트를 놓고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를 저희가 책에서 읽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플라이 해갖고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비즈니스 할 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백그라운드라든지 접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많이 읽었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기승전결 다 있다시피 일단은 결론 얘기하고 왜냐하면 because 백그라운드 얘기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슈들과 그런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들이 저희 비즈니스에서도 항상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에 있는 규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법을 찾아갈지를 대화 속에서 갈등하는 것들을 어플라이 해갖고 찾아가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지식과 또 창의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어플라이 돼서 좋은 비즈니스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Devils in the Detail이라고 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교수님들이 생각하셔야겠지만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제안을 문건으로 작성해 15주차 실라부스로 만들어 주시면 영어 영문학과에서 적극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영문학 교수님들께 여쭙습니다. 영어 영문학 교육 과정의 혁신에 대한 안팎으로부터의 요구는 진작부터 있어 왔고 부응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의 시도가 학과 안팎의 현실적 장애에 의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된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수영 교수님께 먼저 여쭙습니다. 지금 재직하고 계신 학과의 명칭 영어 데이터 융합학과가 그러한 구조적 혁신의 한 사례로 보이는데 이 학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전통적으로 영어 영문학과를 계속 지속해 오다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내부적인 이유가 더 컸습니다. 영문학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다 은퇴하시고 새로운 교원이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학을 하는 교원들만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먼저 그 교수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뭐 소리가 됐든 문학의 어떤 내용이 됐든 결국은 다 데이터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시류에 맞게 데이터를 넣어서 영어 영문학과의 방향을 좀 바꿔보면 어떻겠느냐라는 합의가 있었고요. 그걸 학교에서 전달을 했고 학교에서는 아주 환영을 하죠. 지금 트렌드가 이러니까. 그리고 자유전공으로 학생을 뽑은 상태에서 영어를 하는 아이들이 데이터까지 조금 다룰 수 있다면 좀 멋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그걸 받아들이셨던 것 같고 물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회와 수차례 미팅을 통해서 학생회의 70% 이상의 찬성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설문을 받았고요. 졸업생들, 재학생 외에 졸업생들께도 다 설문을 보내서 여러분이 졸업한 학과 이름이 바뀔 예정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목표했던 어떤 수준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학과의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뭐 저는 통사론을 한 27년을 가르쳤는데 영어 통사론 굉장히 재미없고 학생들도 이름부터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 바뀌고 이게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제 뭐 언어 구조의 이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뭐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의 언어 구조, 인간의 언어 구조, 그리고 기계 언어 구조까지 좀 크게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서 이 학생이 만약 이 과목을 좋아한다면 물꼬를 터서 바로 다른 구조적인 이공계적인 학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금 커리큘럼을 변화하면서 서서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이화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시겠지만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과정을 만들어서 이런 어떤 중간 단계의 과목을 통해서 또 다른 연결 과목을 같이 듣는다면 마이크로 디그리를 수여해서 인공지능 마이크로 디그리를 수여해서 학생들한테는 조금 경력 차원의 어떤 선물이 될 수 있게 하고 과목 자체도 뭐 3학점이면 2학점을 이론을 하고 1학점을 다른 교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융합식으로 운영을 해서 조금 학생들이 너무 놀라지 않을 정도의 서서한 변화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학 교수님이신 김현진 최성희 교수님께 함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문들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영어 영문학의 어떤 외연 확장
특히 어떤 산업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그런 어떤 융합적인 접근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영문학 커리큘럼, 즉 장르, 시대 그리고 정전 중심으로 편성된 교과 과정이 이러한 목표들을 추구하는 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서울대와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각각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및 새로운 시도가 어느 정도 교수진 사이에 공유되고 논의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융합과 통섭이 강조되는 이유는 응용과 확장, 실제적인 역량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고요. 그런데 사실 그 융합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공의 어떤 학문 영역의 깊이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학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뭔가 융합과 통섭과 접목되는 수업을 하고 싶으면 그 교양 중에 핵심 교양, 융합 교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디자인해서 신청해서 가르치고, 또 인문대 안에서는 인문예술 미디어라는 아예 융합 전공이 생겨서 그것과 이제 어소시에이트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심화 교육과 융합 교육이 그렇게 상호 배타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나무를 깊이 파다 보면 그 뿌리가 다른 나무랑 다 연결되어 있고, 오히려 그 연결성 때문에 그 나무가 높이 하늘까지 그 지탱해 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융합과 심화도 결국은 어느 순서에서는 만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각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고 존중하면서 이제 같이 어떤 접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전공 간의 융합과 통섭까지 강조되는 이 시기에 영문과 안에서 시대와 장르로 나누고, 또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을 나누는 이제 대중문학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그 되고 있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실제로 학과 내에서도 교수님들께서 이대로 가도 좋은가 하는 의문이나 고민들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것이 시작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제 교원 충원을 할 때 이미 장르와 시대로 충원을 했고, 또 장르와 시대 중심의 커리큘럼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굉장히 치밀한 계획과 고도의 코디네이션과 무엇보다 이제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생각한 그 생각은, 일단 전면적인 개혁보다는 단계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의 수업을 그 시대와 전공이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영문학도 좋고, 아니면 프로젝트 베이스의 그 수업들을 진행한다면, 그리고 그 수업들의 방점이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임파워먼트,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취 기반으로 어떤 실제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일단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혁신도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탑다운식으로 진행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토론과 설득과 합의 과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중요하고, 저희 과도 어떤 커리큘럼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그 논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교수님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영어와 한국어, 세계와 한국어의 교차점, 새로운 인문학적 포트폴리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 영문학 커리큘럼에 한국 문학 내지는 문화 콘텐츠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가능한지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고차 방정식이라서 컨텐츠란 변수가 있고 언어도 있고 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수업을 할 때, 영어로 할 때 뭐 주로 듣는 사람이 외국인 학생들인지 또 컨텐츠도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학 하시는 분을 전임 교수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잘 안 맞은 적이 있어요. 저희가 쓰기보다는 영문과 교수를 뽑아서 그 비교문학 협동 과정에서 주로 가르치게 하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비교문학 협동과정에 계신 다른 과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문학평론가인 국문학 하시는 신영철 선생님이었거든요. 저희가 뽑아서 했고요. 근데 이게 좀 특별한 경우지만 제가 외연을 확장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하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넓힌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한류든 한국 문학이든 뭐 더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말로 쓰인 문학을 우리말로 가르치는 분도 괜찮지만 외국에서 한국학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들을 모신다면 어쨌든 저희 영어 수업을 하든 뭘 하든 분명히 영문학에서 가르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어쨌든 이게 얼마나 많이 갈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 문학 연구 주제가 소위 글로벌 리터러리 스터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전에 비교 문학하고는 좀 다른데 영문학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미 길게 말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향적으로 한국학 전공자를 뽑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고 싶지만 시간 제약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다 마치고 그래도 청중 여러분으로부터 딱 2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점하시고 싶은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저는 64학년도 영문학과를 입학한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영문과가 정말로 무궁하게 발전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이 조그마한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용기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영문학을 공부했을 때는 우리나라 식민지 하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자산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숨은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참 어렵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을 한 작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은혜를 우리도 이렇게 주변에 우리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K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이 다니고 있는 영문과에서는 그러한 그를 참작을 해서 하나의 그 과를 새로 이렇게 부원해서 창설하면 어떨까?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하지만은 영어 영문학을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여러 가지 자료를 총 그 기본으로 해서 우리 한국 문학 를 좀 이렇게 세계의 그 글로벌 그 문학으로 하도록 같이 융합해서 합력하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는 과를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제가 좀 이렇게 막연 하나마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보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자께서는 1분 이내로 말씀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분 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스탑하시면 중단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화 그 100주년 미래 비전 포럼이기 때문에 거의 오늘 우리의 그 인식이라든지 의식이 컨버지 하는 데가 영문학이 어떻게든 융합이든 아니면은 그 외연 학장 강태경 교수님께서 잘 요약을 해주셨고 이 모든 것이 모든 발제자들의 논문에서 발표문에서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모교를 떠나서 1995년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바로 이 외연 확장이라는 것과 융합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유행이었어요. 그로부터 꼬박 30년이 흘렀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우리끼리 얘기는 안 된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NRF하고 연구기관하고 인스티튜트라는 바로 이것과의 연결된 어떤 그 의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네, 제가 마무리 대신 해드리자면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오늘 이 자담회에서 시작이 되지만 학과 교수진들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심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미래위원회에서도 함께 생각을 모아서 앞으로의 발전을 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패널 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게 참 유감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2분 사회자로서의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문적 가치와 이를 위한
교육이 대학 안팎의 환경에 의해 위축 일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밖에 계신 동문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혁신적이고 융합적인 커리큘럼으로의 개편을 말씀하시는데, 정작 학교는 고민희 교수님이 사전 준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로는 융합을 지향하지만 실제로 융합에 대한 의지나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또 학교 집행부는, 총장님 안 계시죠? 인문사회 계열이 이화의 강점이다 라고 립 서비스만 할 뿐 오로지 STEM, 뭡니까?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중심의 발전 방향과 편향 투자에 여념이 없습니다. 김현진 교수님의 촌철살인처럼 저들은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구책을 내놓아야 할까요? 어떤 자기 혁신이 필요하고 또 가능할까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영어 영문학과 인문학적 본질과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 모든 영문인이 신중히 고민하고 또 시급히 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깊은 생각의 한 자락을 나눠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화영문의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며 개최한 미래 비전 포럼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